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좋았습니다.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지방은행들의 호실적 역시도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CPI가 발표됩니다. FOMC 이후에 CPI 지수는 어떻게 소화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오늘 역시도 실적 상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마감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 외식 물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그런 만큼 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오른 탓일까요?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오늘이 어버이날인 만큼 외식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쉽게 외식 물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시켜 먹는 간식인 햄버거와 피자는 각각 20% 넘게 물가가 뛰었습니다.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보다 3.9%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31년 만에 가장 큰 최대치를 기록한 격차입니다. 배경으로는 원유나 곡물 가격 등의 원가 상승과 또 더불어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더불어서 이제 메뉴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건 외식 물가뿐만 아닙니다. 먹거리 물가도 심상치가 않은데 최근에 장 보다 보면 10만 원 훌쩍 넘기는 건 예산일도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 체감이 되는 요즘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섭취하는 라면과 빵의 경우 각각 12.3%, 11.3% 가격이 뛰었는데요. 이 외에도 잼과 치즈, 맛살, 참기름 등의 가격은 2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밥상 물가 부담을 조금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와 고등어 등의 물가 상승률은 수개월 동안 20%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때 많은 손님들이 이제 식당에 가지 못했죠. 이러한 코로나19 직격탄을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맞이하면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무려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최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연체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3달 사이 연체율은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소득 자영업자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권의 중고금리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요. 향후 금융지원 종료 이후 이 금융권의 자영업자발 건전성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율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체율이 가장 빨리 올랐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계층이 저소득 자영업자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년 사이 70조 원대에서 120조 원대로 7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를 10개를 만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글로벌 혁신특구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 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또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또 역량이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대학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글로벌 혁신특구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거티브 규제는 뭔가요? 네, 무엇인지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다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합니다. 또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재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됩니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또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먹거리 물가 상승부터 글로벌 혁신특구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보도국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애플의 호실적 그리고 미국의 이 고용지표 호조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과 이 은행권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우려감에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살펴보면 사료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이 설탕값 급등에 슈거플레이션 수혜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밖에 또 살펴볼 만한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용 동박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2033년 5월 4일까지 10년 동안 장기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규모가 7,293억 6,292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나 주요 계약 조건은 상대방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서 공시를 유보한 상태인데요. 유보 사유가 해제가 되거나 유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정 공시를 통해서 다시금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공시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도 오늘장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삼천당 제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파트너사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금 1,000만 유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돈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오는 7월 3일 전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시는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총 5천만 유로라고 명시가 됐었는데 이번 공시에서는 본계약 체결 시 수령할 계약금이 1,000만 유로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4천만 유로는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번 1,000만 유로만 해도 벌써 삼천당 제약 매출의 10%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제노코도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33억 원 규모의 소해 헬기 인터콤의 개발 시험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6.5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제노코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지난해 10월 혼선 방지기 공급 계약과 연말에 ICS 체계 개발 계약을 통해서 구축된 이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비트컴퓨터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자사주 취득 관련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가 안정과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자사주 15만 5,764주를 장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라고 합니다. 주가는 전 거래일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큰 폭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주요 공시와 뉴스들 전달해 드렸고요.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슈가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급이 계속 부족하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GPT는 설탕 가격이 오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된다면 생활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설탕의 대체품의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설탕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대체품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답을 줬는데요. 챗GPT의 의견에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뭐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실제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곡물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고요. 설탕이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율도 제한적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뭐 대체품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현재 뭐 관련주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상승이거든요. 주가의 상승은. 그래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설탕 선물 가격의 상승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가는 뜬금없이 이제 와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런 양상들은 조금 우리가 원인과 그다음에 사후 결과와 향후 종목별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제 설탕 가격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죠. 최고 가격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계 설탕 가격 추이가 크게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에 맞춰서 설탕 관련주들 크게 뭐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약간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설탕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뭐 지금 대한제당이 크게 오르고 있고 뭐 관련된 종목 중에서 CJ제일제당이야 뭐 이름이야 제일제당이지만 사업부가 워낙 다양한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삼양사 정도로 우리가 좀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삼양사도 지금 이 설탕 제당 부분 말고도 제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사업부 같은 다른 사업부가 많이 있어서 설탕 가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한제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설탕 가격, 그 원당 사탕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는 뭐 당분간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낮고요. 그다음에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설탕 가격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기후 현상으로 어쨌든 설탕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늘 일단 급등한 이 양상이 제한적인 흐름에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는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이 차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1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라니냐가 강했다면 올해는 엘니뇨로 전환될 것이다. 즉 평균보다 수온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엘니뇨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상품이 뭐가 있었는지 따져보면 소프트 상품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 곡물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지역, 그 브라질 밴드 쪽에서 아마 농산물 쪽에 뭔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탕수수와 커피 이 두 가지 상품이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그 정도 위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봐서 엘니뇨 가능성에 베팅하는 일종의 세력들이 선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는 엘니뇨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날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뭐 20년 동안 이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음식료 관련주들의 이 기상이변을 살펴본 결과 항상 예측이 맞았던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엘니뇨로 간다면 엘니뇨로 가긴 하지만 엘니뇨로 인해서 정말로 상품 가격이 급등한 적도 별로 없고 급락한 적도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니냐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엘니뇨로 인해서 설탕 가격을 포함한 전체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설탕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의 그 규모 수 자체가 일단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뭐 주가에 상단이 닫혀 있다. 내일부터 급락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최근 시장이 또 약간 담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게 뭐 산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여기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려면 설탕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설탕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불을 켜고
펴고 지금 물가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뭐 삼양사나 뭐 CJ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이 마음대로 제품 가격 올릴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 연속성은 저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엘니뇨 현상 자체가 식품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물가도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놔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일단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서 식탁 물가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업체별로도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전체 원가가 올라가고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원래 주식시장에서 료자 세 가지가 움직이면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음식료, 비료, 사료 이런 거 움직이면 좋은 시장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 단기 테마성으로서는 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전혀 좋은 재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아닌 설탕 가격 상승만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뭔가 투자 전략을 뽑아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실제로 다른 거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미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인데 지금 다른 곡물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제품 가격 올린다? 이건 뭐 여론으로도 엄청나게 문매를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투자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다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신고가를 보이는 음식료주가 두 개 눈에 보이죠. 오리온과 농심인데 오리온과 농심은 Q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작년에 다 올려놨고 올해는 이들이 농심은 미국 공장이 새롭게 준공되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신고가 쓰고 있는 거고요. 오리온은 의외로 거의 전 지역에서 러시아 같은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좀 멀어질 수도 있는 이런 국가에서 마저조차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도 일부 제품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나름 프리미엄 상품들의 판매가 늘면서 여기 뭐 특별한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뭐 카스타드 같은 게 거의 뭐 국민 간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음식료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가격 안 올려도 Q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탕 가격 상승의 포커스가 아니라 올해는 올린 가격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녹이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중에서 또 농심을 뭐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고 그러면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뭐를 주목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 뭐 대한제당 같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저는 뭐 하이트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출량이 늘고 있고요. 여러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이미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밸류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지만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음식료에 저는 굳이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신규 투자를 굳이 하시고 싶다면 제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선도하고 있는 농심과 오리온보다는 오히려 하이트 진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아 보이고 최근에 뭐 신규 브랜드 그 맥주 브랜드 하나를 런칭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실제 판매량은 그래도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계절적으로도 이 뭐 축제 시즌 그다음에 맥주의 소비량이 늘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계절적인 차원에서의 단기 투자 매력도 어쨌든 하이트 진로에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음식료와 사료, 비료가 오르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시각을 전해주셨는데 뭐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종목들 간의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농심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입니다. 테슬라 가격이 뭐 시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 실적은 약간은 그래도
부진하게 나온 상황 속에서 가격 인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테슬라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테슬라는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 업체에 대해서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또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있다라는 답변을 줬는데 이에 대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나머지는 다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두 번째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찰제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정찰제가 아니라 실제로 딜러가 자신들의 프로모션의 비용을 조절해 나가면서 인센티브를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니까 정찰제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게 인터넷망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동차는 해가 바뀌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페이스리프트하고 연식 바뀌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가 정설인데 테슬라가 이걸 깨고 있는 거죠. 경쟁사들이 툭툭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 그럼 우리 마진이 높으니까 마진으로 한번 경쟁해 볼게 하고 자신의 마진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테슬라의 이러한 정책이 기존의 자동차 시장의 헤게모니를 흔들면서 얼마만큼 경쟁사를 압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좀 올렸다 내렸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과연 이러한 가격의 플럭시에이션을 주면서 과연 전체적으로 시장의 헤게모니를 확 바꿔버릴 것인가,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것인가가 중요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테슬라가 헤게모니를 쥐면 다른 회사는 눈물을 머금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선 아무리 현대차가 잘 나간다고 해도 전기차에서는 부동의 1위는 테슬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환경이라든지 나머지 요소는 굉장히 장기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가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그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하기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고무줄 가격 정책을 보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일단 중요한 건 테슬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냥 대중차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지금 전기차 가격이 기본적으로 시작 가격이 깡통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옵션 달면 6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득은 바뀐 게 없는데 자동차 가격은 기본적으로 대중차가 한 3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으로 2배가 뛴 거잖아요. 보조금 1천만 원 정도 준다지만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보조금 다 줄 수 있나요?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렇게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싼 전기차로 이동하거나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 가격을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기술이 그 어떤 회사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의 마켓 셰어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다 지금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여기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뒤를 잇고 있는 현대, 기아차 준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GM, 포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 전기차 적어도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 이미 전기차를 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의 전기차를 누가 빨리 내놓을 것이냐.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얼마나 경쟁력 있게 차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어쨌든 여기서 앞서가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테슬라는 이 시장 장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가라는 놀림을 받더라도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계속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죠. 이렇게 테슬라가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뭐 명신산업도 있고 최근에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많이 떴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관련된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부가 다 어떤 이슈에 지금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맞힐 수도 없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전부 대체품을 찾거나 아니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가 완성이 아니라 더 전기차의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기차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계속 찾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거냐? 테슬라가 과연 그 페라이트 코어로 모든 걸 교체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누가 뭐래도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양극재가 대장인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아직까지는 셀과 소재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꺾을 만한 경쟁사가 뭐 중국을 제외하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팩트니까 결국은 뭐 페라이트 코어 쫓아다니고 뭐 실리콘 응급구 쫓아다니고 아무 쓸모없는 행위라는 거죠. 장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야 뭐 각자 논리나 뉴스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만 장기적인 추이에서는 기존의 주도주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여전히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테슬라에 납품하는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군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구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가 첫 번째 저희 주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네. 총리가 만났죠. 어제 그렇죠.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이후에 12년간 중단됐었던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3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 네. 답방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도 해소하고 협력을 좀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선되고 있다. 또 진전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협력이 되느냐. 그것이 또 우리 정시에는 또 섹터별로는 종목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뭐 정상회담 내용을 볼까요? 네. 보면은 이전에는 일본하고 만나면 일본 정상과 만나서 우리가 뭐 경제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전에 아베 전 총리, 뭐 아소다로 전 총리, 또 그 이전에 고이즈미 주니시로 전 총리 만나면 주로 어떤 키워드가 먼저 떠올라요? 북한이죠. 일단은 북한이죠. 네.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이제 과거사 이야기가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니 이게 무슨 경제 정상회담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 실제로 그래요. 보면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공조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뭐가 키워드였어요? 반도체였죠. 네. 아니 지난해 5월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를 갔어요? 바로 바로 반도체 공장을 평택 갔었죠. 공장을 갔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반도체예요. 그러면 따라 붙는 것은 2차 전지, 방산, 원전은 그냥 따라 붙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절차 이행을 하긴 했다. 이것도 경제죠. 그다음에 경제 안보 협의체 출범을 안보 대화를 제가 여기서 흥미로운 게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안보 경제 협의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네. 근데 이제는 경제 안보 협의체. 경제를 먼저 좀 보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네요.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또 더 기간을 늘리면 잃어버린 20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일본도 경제 왜 1인당 GDP가 대만, 한국에 따라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아니 좀 경제 좋아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단이 아니라 사실상 조사단이라기보다는 시찰단이에요. 네. 시찰단이 시찰은 뭐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파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서 제네시스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미래 이것은 결국 먹거리를 어떻게 일본과 협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첨단 과학 기술 공동 연구와 연구개발 협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앵커께서도 일본은 노벨 물리학상이든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1조. 네. 많은 노벨상 수상자 기초과학 분야에 배출돼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사실 이 금고의 문만은 꼭꼭 걸어 잠궜던 것이 일본이에요. 기초과학은 우리 내놓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그것을 상용화하는 아이디어는 좀 부족해요. 그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이 K 콘텐츠 한류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한국과 좀 결합하자. 우리도 좀 잘 살고 한국도 잘 살자. 서로 잘 살자. 윈윈. 이게 이제 사실은 부각이 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을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게 무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립현충원을 간 것도 2009년에 아소 다로 전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가고 난 이후에 2009년이면 네. 그 이후에 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15년 가까이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가서 동작동에 있죠. 90도로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90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사실상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있으니까 이건 일본으로서는 그동안 경색됐을 때 자기들은 야스쿠니 제사를 간다. 우리 한국은 왜냐하면 독도를 방문한다. 이러면서 서로 경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안보도 있어요. 안보도 있는데 이제는 경제가 산업이 안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지금 기시다 육구여서도 있지만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친한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한파에 한국을 잘 알아요. 외무상도 했었고 실제 그 위안부 이 배상금 합의를 누가 한 줄 아세요? 바로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외무상일 때 아베 정권일 때 자기가 주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시다 총리도 조금 한국에 대해서 강경해졌었죠. 근데 지금 상당히 풀어주고 또 중요한 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 만찬을 한 것은 지난번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관저에는 외국 정상을 모신다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이 원료를 싱싱한 원료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본 총리한테 일본 싫은데 그거 왜? 아니 일본하고 그러면 영원히 안 볼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 협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또 아이디어가 뭐냐면 경주 법주를 준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바 뭐 아재 개그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법대, 이 기시다 총리도 와세다 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했어요. 법주.
이게 뭐냐면 서로의 공통점을 자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라도 미래를 열지 않으면 자칫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도돌이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데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공급망 기술 협력을 강화하죠.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원래 삼성이 반도체 기술을 섭득을 했던 것도 뭐 퀄컴도 있고 뭐 미국의 뭐 인텔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소니로부터 기술을 섭득한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협력을 하죠. 일본은 이제 이 소부장 기업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중소기업이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의 역량, 경쟁력,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 특허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반도체의 새로운 강자로 한일이 뭉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나 또 반도체 쪽에는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 한일 간의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주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서 경제 분야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오늘 낮에는 6개 경제단체장과 또 대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주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대세의 흐름은 이제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고 투자분들 알아요. 반도체가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네, 오락내리락 오르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반적인 대세의 흐름은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은 중국도 많이 쫓아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비메모리라는 거죠. 자, 네. 협력의 현황을 봐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통합 연구시설을 출범을 한다. 일본 장비 기업 알바기 평택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넓은 땅에 투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삼성 공장, SK 하이닉스 공장지 천만의 말씀. 거기다가는요 소재 부품 장비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시설에서 라인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야 TSMC랑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TSMC는 일본의 큐슈에다가도 대규모로 공장을 지금 합작 공장을 짓고 있죠. 미국 아리조나에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TSMC가 우리나라에는 공장을 짓는다? 안 지어요. 왜? 삼성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이 지금 이재용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30년에 신경영 목표로 TSMC를 따라잡겠다. 그런 나라에 TSMC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 일본도 TSMC가 큐슈에 공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도 독자적으로 나가고 싶은 이 배터리 공급망 체인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우리는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메모리 가격은 점점 싸지고 또 수급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낸드 플래시 가격은 점점 싸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소재기업은 도쿄의 오카공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평택에 1,010억 원 규모의 공장인데 앞으로 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일본에서 수조원의 투자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배터리 분야를 보면 이미 LG엔솔은 혼다와 미국 학자법인 설립과 공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뭔가를 할 때 자꾸 걸림돌이 됐던 게 과거사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사는 우리로서는 일본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죠. 응당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인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자, 닛산 전기차는 아리아는 유럽 모델의 LG엔솔 배터리를 탑재한다. 자, 가급적이면 일본도 중국 배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가격 가성비에서 우리가 또 최근에는 리튬 인산철 쪽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 상용차 기업 이스즈가 LG엔솔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진출했던 현대차 상용차도 상당히 이제는 경색돼 버려서 거의 뭐 판로가 없어요. 중국 쪽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유럽을 가야 되는데 유럽을 갈 때 일본의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성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이제 배터리 기술과 2차 전지가 합해져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쪽에 일본과 또 어떤 제휴라든지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뭐 이제 우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넥스트 칩이나 대덕전자나 또는 원익 IPS나 하나마이크론 등 물론 이런 부분은 최종적인 이제 판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일본과 연관되어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IRA법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 더 우리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이제 유연해질 거예요. 그런 혜택들이 그런 부분에 일본과 함께 뭘 한다. 그러면 한미일 공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공정에는 전공정이 있고 중간에 뭐 분리막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2차 전지 분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후공정이 있어요. 근데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 웨이퍼를 닦아내고 장비를 처리하는 데는 폴리오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에칭가스, 불화수소. 바로 이게 그때 일본이 이 관계가 경색되고 노조편 운동이 될 때 꽉 묶어버렸던 거죠. 여기 이제 불화수소, 또 포토레지스트까지. 이게 다 뭐냐 하면 어떻게든 반도체 기술을 고도화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공통이 돼요.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심텍이나 두산 테스나나 또는 네페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느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겠죠. 가성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죠. 조금씩 물량을 뭐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이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전략.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워렌 비티도 장기 투자에 정말 말 그대로 이 전설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같이 네. 투자죠. 실제 제가 오마하를 갔었어요. 네브라스카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이냐, 또는 그것을 경영하는 오너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있냐. 그게 뭉쳐져서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봐야 돼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엑셀이 됐든 개인적으로 노트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투자자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죠. 네, 또 한편 다가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요 공약 중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이익률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경제 분야 어떻게 평가해 보실까요? 글쎄 우리가 좀 시간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하나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짧게 살짝 네네, 마무리해 잠깐만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 이번에 특히 강조. 그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우주와 양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럽 순방을 할 때도 이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히 눈여겨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투자나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또 AI, 또 디지털 바이오입니다. 디지털 바이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 보실 때 그런 바이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거고 미래 소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전지나 양극재 쪽은 계속 좀 열려 있는 분이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또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눈여겨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더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방산 또 원전 제약 바이오나 수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정책적인 테마 성격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그중에서도 좀 더 주목을 받는 기업들, 좀 더 성장 탄력성이 높은 기업들, 뭐 PER로 보나 EPS로 보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약간 속상한 분들은 이런 걸 거예요. 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철강이나 또는 포스코는 이제 철강 분야가 있으니까 동국제강이 됐든 또 현대제철이 됐든 또 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됐든 또는 조선, 현대 한때 참 너무 잘 나갔었죠.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건 조금 이제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팍 오르거나 팍 내리거나 이러기 어려운 이제 성격이 됐죠. 왜 우리가 그만큼 성장 고도화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점점 작고 또 첨단화된 기술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게 결국 노동개혁일 겁니다. 이 부분을 노동개혁 시장의 유연성 문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의 안정성 부분을 어떻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협력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 관련된 부분을 오늘 다루었으니까 저는 결국 일본과 이런 문화 교류가 대규모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주목해 보니 결국 엔터주거든요. 엔터요, 네. JYP나 또는 푸드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는 결국에는 이런 K 콘텐츠와 함께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CJ 푸드와 관련된 또는 이제 대상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좀 젊은 세대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주목하는 것이 이제 화장품 우리가 중국 시장도 지금 이제 상당히 경색이 됐습니다. 아모레나 LG 생건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는 최근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색조 화장은 우리가 강세예요. 코로나 국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큐리오나 또는 코스맥스나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시장 섹터 내에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조금 성장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그런 쪽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경제협력에 주목해 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